네, 안녕하세요. 마이옥션 관리사 이재성입니다. 오늘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부동산 용어, 경매 용어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사이트 내에서 보면서 알 수 있는 단어들은 간단하게 제가 짚고 넘어가서 알려드릴 테니까 이 정도만 봐도 경매를 이해하는 데는 좀 어느 정도 이해가 되실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먼저 그러면 화면 보시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 그 마이옥션 사이트 보시고 이제 들어가서 이제 검색하시면서 제일 많이 물어보는 게 이제 진행권 뭐 이렇게 쭉 밑에 있는데요. 이게 이제 뭐냐, 어떤 단어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여기 보시면 매각 낙찰됐다라는 뜻이죠. 불허가는 낙찰을 받은 걸 법원이 허가해주지 않는다 요 뜻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낙찰받은 사람을 다시 허가를 안 해주고 안 해준다 요 뜻입니다. 그게 다시 그럼 불허가 된 것들은 다시 경매가 나오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아예 없어지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경우들이 있어요. 이런 경우가 어떤 경우에 있냐면 회생 진행하는 경우에도 불허가가 떨어지는 경우들이 있고요. 아니면 대금을 가지고 청구이의 소송이나 대금을 가지고 다툼이 있다라든가 이런 부분이 발생될 때도 이렇게 강제집행 중지 명령을 받아서 이렇게 진행이 된다, 잠정 처분 받아서 진행이 된다라고 할 때도 불허가가 떨어지는데 아무튼 불허가라는 거는 허가를 결정해주지 않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변경, 연기, 정지가 있는데요. 먼저 변경, 연기는 같이 이해하시면 돼요. 먼저 경매가 지금 기일에 진행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간혹 가다가 제일 많이 물어보시는 게 이제 변경된 거예요. 이게 변경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이거는 요번 기일이 예를 들어서 뭐 요번에 1월 10일 날 경매가 진행이 된다. 근데 1월 10일이 기일을 저희 사건을 들어가서 봤더니 1월 10일 옆에 변경이라고 써 있어요. 그러면 이 기일에 1월 10일 날 진행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다음 기일이나 다다음 기일에 진행이 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편하세요. 이렇게 해서 변경이라는 거는 그런 경우에 이제 기일이 이 지금 당시 기일 잡혀 있는 거에 진행이 안 되고 기일이 다른 기일로 바뀌었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정지는 이제 사건 자체가 아예 정지된 거예요. 이런 경우는 보통 어떤 경우에 많이 하냐면 다툴 때 경매 사건이 청구 금액이 있다 없다 아니면은 이게 경매 사건이 예를 들어서 제3자 물건이 있는데 이게 경매에 포함돼서 나왔다 이렇게 분쟁에서 이런 것들에 대한 게 나왔는데 그거에 또 소송 다툼이 있는다 소송 다툼을 한다 이럴 경우는 이게 이제 아예 법원에서 강제집행 중지를 받아오면 정지라고 시킵니다. 그러니까 정지가 딱 됐다 언제 정지가 됐지 우리 사이트를 보고 저희 사이트를 보시고 판단한 다음에 얼마 안 됐다 그러면 되게 오래 갈 수 있는 거죠. 정지는. 그러니까 변경이나 이런 연기처럼 금방 한두 달 있다가 경매 나오겠네 이런 게 아니고 정지가 걸려 있다라고 하면 오래 걸리겠구나. 이게 소송 중에 다툼이 있어서 정지를 해놓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십니다. 그렇게 보고 취하, 취소, 각하, 기각 이런 것들은 경매가 진행하지 않는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뭐 취하가 어떻고 취소가 이런 걸 세부적으로 아시려고 하지 마시고 취하, 취소, 각하, 기각이 떨어졌다. 이거는 경매가 진행하지 않는구나. 이 사건이 없어졌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신권도 있고 뭐 아무튼 이렇게 쭉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이제 사건 보면서 나올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다가구로 한번 체크를 했습니다. 다가구가 아무튼 사람들도 많이 살고 하니까 이런 다가구도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다가구 한 주택에 허가받은데 여러 명이 살고 있는 가구 수가 많이 있는 걸 다가구라고 합니다. 이렇게 있는 물건에 아무거나 제가 한번 찍어 볼게요. 여기 보면 뭐 서울 걸 한번 찍어 볼까요? 서울 봉천동에 있는 물건을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이 사건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나오면 먼저 채권자, 채무자, 소유자 뭐 이런 것들 여기 써 있어요. 채무자, 소유자는 채무자라는 거는 빚을 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채무자 때문에 경매가 나오는 거예요. 아니면 이 채무 때문에 경매가 나오는 거예요. 그 채무자의 당사자가 누구냐 이렇게 나와 있는 거고요. 소유주라는 거는 채무자랑 소유자랑 같을 수가 있어요. 근데 임의 경매 같은 경우는 채무자와 소유주가 다를 수도 있는 거예요. 제가 이게 쉽게 말씀을 드리면 이런 거죠. 제가 돈을 어디서 빌려야 되는데 이 사람이 이러는 거예요. 너가 돈을 받고 싶으면 담보물을 갖고 왔는데 저는 없어. 근데 제 와이프가 집이 있는 거예요. 아니면 제 부모님이
부모님이 집이 있어요. 그러면 부모님 저 요번에 어떤 사업을 하게 돼서 돈이 필요한데 담보물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부모님이 승낙을 해줬다. 내 집 있는 걸로 너가 사업을 해라. 이러면 채무자는 내가 될 수 있고 소유주는 부모님이 될 수 있겠죠. 요게 틀릴 수가 있어요. 임의경매 사건에서. 그래도 아무튼 요건 이해되시죠? 보통 대부분 같지만 다른 상황도 나타난다. 그래서 헷갈려 하시지 마셔라. 다를 수도 있다. 이걸 아시고요. 이게 뭐 소유자가 채무자가 틀리면 소유자가 또 입찰도 볼 수는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좀 많이 잘 모르시는 분들이 이게 내가 내 집이 경매 나면 나는 입찰을 못 보는데 그게 아니에요. 소유주랑 채무자만 틀리다라고 하면 입찰을 볼 수 있다. 채무자가 아니면 입찰을 볼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십니다. 아무튼 이런 부분이 있고요. 채권자는 돈을 빌려준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돈을 빌려준 사람을 말하는 거고요. 감정가는 예전에 이제 저희 교육에서 감정평가서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이렇게 감정인이 이 부동산의 가치가 얼마다라고 나온 게 감정가예요. 그 가격이 기준에서 1차 가격이 최초 가격이 나오는 거다 이렇게 보시고, 그게 감정을 했더니 이 사건 같은 경우는 22억 5천만 원 정도가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시고요. 거기서 이제 유찰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유찰이 됐다? 떨어진다 이 얘기입니다. 유찰이라는 말은 또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법원들마다 유찰률이 다 틀려요. 서울 5개 법원은 20%씩 떨어진다. 부산지방법 이렇게 큰 지역대에 있는 지방법원들 중에서는 20%씩 떨어지는 데가 있다. 뭐 100%, 80%, 그러면 60%냐 아니에요. 전차수의 20%가 떨어지는 거예요. 세 번째는 64%, 그 다음에 51% 이렇게 떨어지는데 법원들마다 퍼센테이지도 약간 틀려요. 20%씩 떨어지는 법원이 있고 30%씩 떨어지는 법원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고양 지원이다, 인천지방법원이다, 의정부지방법원이 30%씩 떨어지죠. 아마 중요한 거는 이렇게 프로테이지가 20% 떨어지는 데도 있고 30% 떨어지는 데가 있는데 그런 걸 이렇게 떨어진다라는 거를 유찰이라는 표현으로 합니다. 아무튼 중요한 건 이렇게 감정가는 감정인이 최초의 이 부동산의 가격을 매긴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물어봐요. 이 감정가가 좀 너무 많이 나온 거 아니냐, 적게 나온 거 아니냐인데 요새는 감정가가 되게 정확하게 잘 나와요. 이게 왜 그러냐면 비교식 감정이라고 해서 거래사례 비교법이라고 해서 주변에 거래된 걸 가지고 제일 많이 참고해서 경매를 내다 보니까 감정가가 시세랑 이렇게 많이 틀리고 이런 경우들이 많진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것도 잘 알고 계시고요. 또 입찰 보증금이라는 건 이 경매 사건을 입찰을 들어갈 때 필요한 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보통 경매 사건들은 10% 입찰 최저가의 10%를 가지고 내가 쓰고 싶은 금액을 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청구 금액이 뭐냐 이것도 되게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이 청구 금액이라는 거는 경매를 신청한 사람이 받을 돈이에요. 이게 경매를 신청한 사람이 받을 돈을 체크해 놓은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럼 먼저 요 앞면은 대략적으로 봤습니다. 어떤 용어들이 있는지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사건을 보시면서 이제 보셔야 돼요. 경매 사건 접수라고 하는 건 이 사건이 접수된 날이겠죠. 결정일이라는 거는 경매가 본격적으로 스타트가 하는 시간이구나 그냥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시고요. 배당 요구 종일이다라고 하는 거는 이건 이해관계인들한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해관계인들이라고 하면 임차인이 될 수 있고 채권자도 될 수 있고 압류권자, 가압류권자 뭐 이런 소유주, 뭐 채무자 이런 사람들이 이해관계인이라고 하는데 배당 요구 종일이다라고 하는 건 이런 권리가 있는 사람들은 이 종길 안에 신고를 하세요. 그래야 우리가 배당이라는 돈을 경매로 매각이 되면 그 돈을 배분을 해줄 때 배당기일 종기일 안에 꼭 신고를 하신 분들만 우리가 줄 거예요. 이런 얘기예요. 요 얘기가. 그리고 여기 보면 최초 경매일, 이게 경매가 시작되는 일을 표시를 해놨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러면 이렇게 감정평가 현황이 나와 있고요. 여기 중요한 건 제시외 건물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 제시외 건물이 도대체 뭐예요? 저 물어보시는 분들 또 많습니다. 이 제시외 건물이라는 거 이렇게 얘기하십시오. 가건물이구나. 불법 건축물이 될 수도 있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또 이게 무단으로 지은 걸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정상적인 준공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지은 것들에 대한 게 제시의 건물이라고 표기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무튼 제시의 건물이 있다? 이게 제시의 건물이라는 건 가건물, 보통 허가받지 않은 건물에 대한 게 나오는 거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시겠죠? 제시의 건물이 이것도 있네요. 3제곱미터니까 0.91평이 이렇게 있는데 이게 경매에 포함됐다라고 나오죠? 아무튼 이렇게 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시고, 토지 이용 계획 확인원 이런 것들도 있는데 이건 나중에 제가 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따로 또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감정평가서 현황에 대해서 여기가 어떻게 쓰고 있고 이런 것들이 나와 있고, 그리고 또 볼 것들이 여기 이제 보시면서 이런 것들을 아셔야 돼요. 이 경매 나오는 것 중에서
여기 보시면 임차인이 나와 있죠. 임차인은 여기에 살고 있는 사람을 임대인이라는 사람이 소유 줄 것이고요. 임차인은 임대인한테, 소유주한테 여기를 내가 계약을 해서 여기서 살겠습니다 하는 사람들이겠죠. 이런 임차인분들이 쭉 있다 이렇게 보고 그 사람들을 표기해놨다 이렇게 보시면 되시고, 그 다음에 점유, 용도 점유는 당연히 호수를 나타내고 전입일자, 이게 중요한데 이 전입일자라는 거는 내가 여기에 전입해서 여기에 살게요 라고 하는 날짜예요. 이거를 공식적으로 신고를 한 날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날짜가 부동산에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전입과 점유를 하면, 전입과 인도를 하면 이게 똑같은 얘기예요. 전입과 점유를 하면 대항력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전입이 되게 중요하겠죠. 근데 여기에 말하는 또 대항력이라고 있어요. 경매에서의 대항력은 약간 틀린 얘기예요. 그러니까 부동산 공인중개사라든가 이런 분들이 대항력이 있다 이런 거는 전입과 점유만 하면 대항력이 있는 거 아니야. 근데 사이트에서 표기하는 거는 이 사람들이 낙찰자한테 대항할 수 있냐를 표기하는 거예요. 부동산에서 말하는 그 대항력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 낙찰자한테 대항할 수 있냐, 그러니까 낙찰자한테 내가 내 권리를 주장할 수 있냐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부분이 여기에 써 있다라고 해서 여기 경매의 대항력은 틀린 얘기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거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경매의 대항력은 낙찰을 받은 사람한테 내가 대항할 수 있는가 아니면 내가 내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가 이 얘기다 이렇게 보시고, 아무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확정일자라고 써 있는 게 또 아니 전입이 돼 있는데 확정일자 나도 어디 전세 살고 어디 돌아다니까 확정일자를 나도 봤었는데 이게 정확히 뭐예요 라고 하시는데, 이거는 그냥 이렇게 얘기하세요.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순서의 날짜구나. 배당의 순서를 정하는 날짜구나. 예를 들어서 오늘이 1월 5일이라고 하면 1월 5일날 전입을 했는데 앞에 있는 김 PD도 1월 5일날 전입을 했어요. 근데 저는 확정일자를 1월 5일날 받고 김 PD는 1월 7일날 받았어요. 그러면 누가 빨라요? 제가 먼저 같은 날에 전입을 했어도 내가 먼저 돈을 받는 거예요. 법원에서 돈을 나눠줄 때 나부터 먼저 준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확정일자는 돈을 받는 거에 순서를 얘기하는구나. 이 확정일자가 빠르면 빠를수록 좋겠구나. 근데 전입보다 빠른다고 좋냐? 아니에요. 내가 1월 5일날 전입을 했는데 1월 1일날 확정일자 받았다라고 해서 1월 5일이에요. 그리고 배당 요구일이라고 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아까 여기 배당 위에 보면은 배당 요구 종기일이 있는데 2023년 6월 21일까지 돈 받을 사람들은 모두 신고하세요 이런 날인데, 배당 요구한 날이 2023년 6월 20 며칠까지 신고한 사람 다 배당 요구를 다 그 전에 이후에 한 사람이 한 명도 없네요. 이걸 표시해 주는 거예요. 배당 요구일은 이 안에는 다 모두 신고를 했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요 정도까지는 이제 보실 수 있으셔야 된다. 제가 부동산 용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요 정도까지는 보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말씀드릴 부분이 여기 또 있습니다. 이제 여기 보면 소유권자, 소유자가 지금 현재 누구냐 이거 표시한 거겠죠. 근저당권, 이게 도대체 뭐냐? 저당권, 근저당권 많이 들어보셨죠? 이거 그냥 이렇게 이해하세요. 미래에 내가 받을 돈이 1억이다. 근데 1억을 설정하는 게 아니고 보통 은행들은 미래 이자까지 설정을 한단 말이에요. 그걸 1억 2천 이렇게 설정을 하거든요. 받을 돈이 1억인데 더 설정을 하는 거예요. 그게 근저당이구나 이렇게 쉽게 이해하세요. 미래에 받을 손실 금액까지 이 사람이 나한테 빌리고 돈을 안 줬을 때 그 미래에 대한 이자라든가 아니면 경매 비용까지 포함해서 설정을 하는구나. 그런 거를 바로 근저당이라고 하는구나. 그러면은 1억을 빌리고 1억을 설정하면 그냥 저당권이겠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아무튼 근저당권, 미래에 대한 미래의 이자나 경매 비용 이런 비용까지도 플러스해서 설정을 한 거구나. 여기서 6억 6천이에요. 그러면 2020년도에 금리가 낮아서요. 실질적으로 6억 10%만 설정했을 수도 있어요. 아무튼 근저당이라고 하면 이게 원금 플러스 이자까지 이 설정을 하는 게 근저당이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용어 중에. 그 다음에 임차권 설정 이런 게 또 나오네요. 임차권을 설정했다라고 하는 거는 임차인이 내 권리를 등기부에 표시해서 남겨놓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보통 임차권을 어떨 때 설정을 하냐? 보통적으로 80%는 내가 이 집을 나갈 때, 근데 돈을 안 줘 주인이. 나 이 집을 어디에 주택이 당첨이 돼서 나 그 집으로 이사 가야 돼. 아니면 다른 집으로 이사 가야 되는 상황이 온 거야. 근데 주인한테 나
저 보증금 5천만 원 있는 거 주세요, 1억 있는 거 주세요 했더니 딴 사람을 들여놔야지 내가 돈을 줄 수 있어요, 나 그 돈 없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알았어요, 그러면은 그 사람한테 돈 받아서 저 주세요,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큰일 나요. 그러다 돈 못 받아서 나중에 소송하고 다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임차권이라도 설정을 하고 나가셔야 돼요. 이 임차권은 내가 전입하고 아까 확정일자 받았던 날을 그대로 보존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대로 내가 이 집을 벼서 나가도 여기에 전입이 안 돼 있어도 그걸 보존받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하세요. 그래서 보통적으로는 임차인이 어디로 딴 집으로 이사 갈 때나 딴 집에 가야 되는 상황에서 전입을 뺄 때 돈을 못 받을 때 이렇게 임차권이라는 걸 설정을 하는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시겠죠. 임차권은 내가 그 날짜에 보장을 받는 거구나. 내가 예전에 들어왔던 전입과 확정일자를 그대로 내가 딴 데로 나가도 인정을 받겠구나. 그러면 나중에 경매가 낙찰돼도 그 순서대로 내가 전입하고 확정일자 받은 대로 지킬 수가 있구나. 이렇게 또 돼 있고, 또 여기 뭐 임의경매는 당연히 아실 거고 가압류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가압류. 이게 가압류라는 건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압류라는 거는 판결을 받아야 압류라니까 그 전에 이 사람이 중간에 내 소송이 끝나서 판결을 받았더니 집이 없는 거야. 딴 데다 팔았어. 이러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소송이 짧게 끝나는 것도 아니고 보통 뭐 6개월도 하고 길면 막 1년씩 가는데 그 소송을 1년, 2년 해갖고 소송을 해서 판결 받았더니 집이 없어. 이러면 안 되니까 미리 이런 소송을 하기 전에 눕는 걸 가압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압류라고 설정되어 있는 것도 있어요. 압류. 우리가 판결을 받았다. 판결을 받아서 경매를 신청했다. 그러면 그게 바로 압류행위를 한 거예요. 그게 경매가 진행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매 개시결제 진행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채권을 줬다, 이런 사람들은 압류라고 표기가 안 돼요. 경매 진행이에요. 압류 자체가 경매가 진행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일반인들은 압류를 등기부에 넣을 수가 없어요. 압류 표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압류라고 표기된 건 뭘까요? 여기 만약에 가압류가 아니고 여기 압류라고 써 있어요. 가짜가 없고 압류라고 써 있으면 보통 세금, 국가에서 어떤 것들이 들어온다, 이거는 등기부에다가 압류라는 걸 표기할 수 있어요. 근데 일반인들은 압류를 하는 순간이 경매가 진행이 되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압류가 표시가 있다, 그거는 세금 같은 거구나, 국가에다 체납한 돈이 있는 것들이 압류가 되는구나, 국가에 줘야 될 돈들은 등기부에 표기가 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압류라고 표기된 건 세금이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시겠죠? 아무튼 이렇게 얘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소멸 기준이다, 말소 기준 권리다, 이 이유는 모두 삭제된다, 이 뜻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소멸 기준, 소멸 말소 기준 권리, 이 날짜 이유는 모두 다 지워지는구나. 이 사건에서 남는 거는 내가 소유권 취득해도 다 싹 지워지는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시겠죠? 아무튼 이런 단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보시고요. 다른 것도 한번 봐보겠습니다. 뭐 소액 임차인이다, 이렇게 나와 있죠. 소액 임차인이라는 거는 나라가 보장해주는 소액 돈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전에 주임법 설명하면서 주택임대차 보호하면서 제가 설명드렸죠. 나라에서 내가 최저로 보장해주는 돈들을 받을 수 있는 사람에 대한 게 먼저 우선적으로 나와 있는 거구나. 나라가 정한 금액 이하로 살고 있으니 나라가 일정 양을 돈을 주는 사람들을 소액 임차인이라 부르는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시고요. 또 뭐 만약에 뭐 또 이 물건을 볼까요? 여기 뭐 압류라고 나오죠? 금정구, 금정구 구청에서 그 압류를 넣었구나, 이렇게 아까 얘기하는 부분이 있네. 압류라고 써 있는 거는 이제 세금 관련해서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 또 압류, 밀양시도 또 압류가 걸렸구나. 이분이 아무튼 국가에서 또 눈계 국세가 있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시겠죠? 이 사람이 좀 채무가 많구나, 이렇게 예상할 수 있겠어요.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보면서 이 사건이 이 사람이 소유주가 돈을 못 내고 세금도 체납한 게 많겠구나, 이런 예상도 사실 경매 보면서 어떤 거에 대한 예상을 쭉 원래 하실 줄 아셔야 돼요. 대부분이 지금 얘기한 거에 대해서 다 나와 있습니다. 여기 가압류, 압류, 제가 설명한 것들 이렇게 보통 등기부에 이런 부분으로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와 있고요. 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제가 경매에서 나오는 부분에 대한 경매 부동산 용어, 경매 용어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어요. 사실 경매 용어, 부동산 용어도 그냥 정확히 설명을 하면 2시간, 3시간씩 걸려요. 근데 이 경매 처음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까지 알 필요는 없어요. 먼저 사건에서 중요 부분만 익히셔도 되는데 이 정도까지만 아셔도 어느 정도 얘기는 알아들을 수 있으니까요. 초보자분들은 먼저 눈에 이 사이트를 보는 것들이 바로바로 눈에 익히는 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빨리빨리 익히는 게 정말 중요하니까요. 그런 부분들을 먼저 익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시청을 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오늘은 아무튼 경매 용어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차후에도 제가 계속적으로 고객님들한테 중요한 부분들 올릴 테니까요. 구독, 좋아요 꼭 신청해 주시고 저희 많이 사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